짧고 강하게 끝내는 건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요. 걸프 국가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역량까지 무력화한 뒤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중간 선거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 전쟁을 무기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공화당이 의회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협상하고 또 협상하면서 시간을 최대한 오래 끄는 겁니다. 중간중간 미사일이나 드론을 발사하고 미국이 그에 맞춰 제한적으로 보복하면 이를 버티면서 미국 중간 선거까지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계산인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 2028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버틴다면 바이든이나 오바마 행정부 시절처럼 미국의 압박이 다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란의 핵심 전략은 처음부터 시간 끌기였고요.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격이 약 100일 동안 중단되면서 어쨌든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으니까요. 미국의 전쟁 연구학자인 빅터 데이비스 헨슨은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제한적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의 영내 공격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과 농축 우라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도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대응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미국도 이란이 공격하면 그에 맞춰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비례적 보복 전략을 유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군사 충돌이 더 커지는 상황도 피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공격과 보복만 되풀이될 뿐 전쟁을 끝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점차 힘을 얻었고요. 결국 공격을 맞받아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의 군사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공격만 봐도 이런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최근 약 5시간에 걸친 대규모 작전에서 이란군 지휘센터와 미사일 드론 발사기지, 방공망과 해상작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는 기뢰를 설치하거나 유조선을 공격하는 데 활용되는 소형 고속정과 함정 전력도 집중적으로 무력화하고 있고요. 항망시설과 미사일 연료 저장시설 역시 주요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란 남부의 반달 아바스와 항구 도시 시리크 등에서도 폭발이 이어졌고요. 군수 물류시설과 지하 무기 저장시설, 여러 교량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7월 14일부터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사작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사일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도 거두겠다고 나선다면 미국은 군사작전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해법을 이미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란의 숨겨진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그 핵심 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곡괭이산, 페르시아어로 쿠헷 콜랑이라 불리는 지하 핵시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1일 백악관에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에 이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시설을 재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장소가 있다. 미국은 그 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라고요. 또 이란이 핵능력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고려하는 어떤 장소든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란이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옮겼느냐라고 묻자 대통령은 그들이 이미 옮겼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관련 기록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분리기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핵물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원심 분리기가 있더라도 농축할 우라늄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핵물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강도도 매우 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곡괭이산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있습니다. 이란은 2020년
나탄즈의 지상 첨단 원심 분리기 조립 시설이 폭발로 파괴된 뒤 이곳에 지하 복합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란은 이 시설이 파괴된 원심 분리기 조립 공장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위성 사진에서는 수년 동안 공사가 계속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곡괭이 산에는 지하 깊숙이 건설된 터널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시설 깊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화강암 지층 아래 약 610m 지점에 있다고 전했고요. 일부 핵 전문가들은 약 91에서 137m 깊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깊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직접 관통하기 매우 어려운 시설이라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가을 수천 기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를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12일 전쟁 이후 이란은 첨단 원심 분리기와 고농축 우라늄 일부를 테헤란 남부의 지하시설로 이전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평가를 미국과 공유했지만 양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곡괭이 산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은 시설 가운데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 됩니다. 원심 분리기는 육불화 우라늄 가스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우라늄을 농축하는 장비인데요. 핵연료뿐 아니라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를 한 곳에 모아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농축시설에 설치하고 실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여기다 곡괭이 산은 단순한 원심 분리기 조립시설로 보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향후 이곳에 원심 분리기 조립시설뿐 아니라 실제 우라늄 농축 공장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약 4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곡괭이 산으로 옮겨졌다는 게 이스라엘 정보 당국의 평가입니다. 이 핵물질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무력화하느냐입니다. 산 자체를 벙커버스터로 완전히 관통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은 동쪽과 서쪽 터널 입구를 파괴하거나 환기시설과 전력 공급망을 공격해 내부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원심 분리기가 내부에 있더라도 전력과 환기시설이 끊기고 출입구가 봉쇄된다면 실제 농축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터널 입구를 무너뜨려 이란이 시설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뒤 위성이나 정찰 자산으로 새로운 활동이 재개되는지 계속 감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중 공격만으로 핵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인 특수작전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침공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수부대가 시설에 진입해 민감한 핵물질을 확보하거나 반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이런 작전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다는 공개된 증거는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곡괭이 산을 공격하지 않은 것도 향후 시설에 직접 진입하거나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한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 산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란의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는 경고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협상에 나오면 지하시설 공격을 피할 수 있지만 계속 시간을 끌며 핵 능력 복구를 시도한다면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이 곡괭이 산이나 다른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영내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란 강경파 매체 라자 뉴스는 미국이 곡괭이 산을 공격할 경우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영내 국가들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에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란 합동군사령부는 미국의 이익뿐 아니라 워싱턴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이익도 이란군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실제로 걸프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바레인 전역에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미군 공군기지 인근 전술 레이더와 부비안 섬의 레이더 체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유조선 카이판호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요르단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서도 미사일과 폭발물을 실은 드론 공격이 발생하면서 방공체계가 가동됐고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계의 이슬람 국가인 반면 바레인과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은 대부분 아랍계 국가입니다. 결국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주변의 아랍계 이슬람 국가들과도 갈등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작은 사탄, 존재론적 적이라고 불러온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직접 공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선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보복을 예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비례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이란 정권과 혁명 수비대의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개월 반 동안 탄약과 무기를 다시 비축했고요. 이란 내부에 대한 정보력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 혁명 수비대와 군부 내부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지휘부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근무하며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자국을 공격하면 혁명 수비대와 군부의 최고위층뿐 아니라 4선과 5선, 6선 지휘부까지 제거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고 정권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이스라엘과 맞붙기보다는 보복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판단한 주변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이 최근 11일 동안 공습을 이어가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란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군사 능력 자체를 무력화하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란이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곡괭이산을 비롯한 지하 핵 농축 시설까지 타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의 구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전력을 앞으로 4, 5년 동안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시킨 뒤 주력 병력을 본국으로 철수시키는 겁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국가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등 해협 개방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일부 함정을 순환 배치하며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최전선에 배치된 전투기 약 600대와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